수원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비극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 살며 빚독촉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세상과 등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8년 전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생을 포기한 송파 세 모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빈곤층을 찾아내고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일인데 그때도 지금도 세 모녀는 마지막 순간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이혜성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서고 잠시 뒤 경찰의 감식 차량도 뒤를 따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 방 한 칸과 거실 겸 부엌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옷가지와 잡동사니가 뒤섞여 있었고 음식을 해먹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숨진 세 모녀는 숨지기 전까지 생활고를 겪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60대 엄마는 암투병 중이었고 두 딸도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는데 빚 독촉에도 시달렸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도 이웃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렵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저도 다 여기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깜짝 놀랐어. 같이 옆방에 이렇게 살아도 몰라. 숨진 세 모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2월 11일 날 내야 되는 월세를 그래서 이제 7월 4일 날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병원비 정산하느냐고 여력이 없어서 좀 늦어졌다.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8년 전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가 남긴 마지막 말도 죄송하다였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그런데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세 모녀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지난달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선별돼 관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찾아도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산 곳은 등록된 곳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세 사람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7만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짜놓은 시스템에 따라 전기나 수도요금, 건보료를 오랜 기간 내지 못하는 경우 위험징후로 간주돼 위기가구 사전 발굴 대상에 오릅니다. 이 경우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숨진 세 사람도 지난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숨진 세 사람이 실제 살던 곳은 수원시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성시였던 겁니다. 화성시 복지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19일 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생활이 곤란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안내받고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달 3일에는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에 가봤는데 거기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 자녀 아는 사람이 그냥 주소만 해놓은 거고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주소만 돼 있다. 올해 전부터. 결론은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종결 처리. 그렇게 복지 행정의 손길은 세 사람에게 닿을 듯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빚 문제나 가족 간 갈등 같은 여러 이유로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기 가구는 관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험 징후가 보일 경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위기 가구와 접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딱 세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뒤에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왜 작동을 안 한 건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없었던 건지입니다. 백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8년간 제도상으로 달라진 건 있죠? 네, 2014년 12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네. 우선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생활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건보료 같은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해서 이른바 위기 가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추적을 끝까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밀린 게 확인돼서 지원 대상에 올랐고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숨진 새 모녀가 발견된 수원시에는 주민등록이 안 된 상태였고요. 위기는 포착됐지만 지자체가 찾아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새 모녀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러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산이 적고 선정 과정이 빡빡합니다. 지원을 신청하고 받기까지 과정을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이만큼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증명을 해야 하고 또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로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네. 실제 나이가 많거나 중증 장애가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거라는 인식도 사회에 강하게 퍼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신청 과정에서 낙인을 걱정하지 않도록 꼼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꼼꼼하고 섬세하게 좀 더 바꿔야겠군요. 백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시작된 지 25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때문입니다. 조 의원은 얼마 전 국토위에 배정될 때에도 논란이 됐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국토위 소관 업무와 연관돼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사가 하는 사업에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국회 국토위 회의. 시작부터 한 여당 의원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국토위원회의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해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오늘 국토위에서 야당은 이 업체가 하는 사업에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해당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한 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해당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했고 해당 사업은 아직 허가가 안 났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백지 신탁 다 끝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다 사임했습니다. 가족 다 이해충돌 모든 소지는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을 1원도 발주받은 적 없습니다. 증액을 요구한 의원에게 후원한 건 신분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사하다가 원래 후원금 못 채웠다 그래서 저는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500만 후원하겠다.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 다 후원수로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늘어난 예산의 규모가 크고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하다며 조 의원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조 의원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자 야당은 퇴장했고 회의는 25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조명희 의원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백지 신탁했고 논란의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회사에 지금도 남편이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관하다는 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에 이 회사는 국회 국토위의 소관기관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용역을 따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 GOCNI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회사 대표로 있던 배우자가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까지 기업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의정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공개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배우자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 관련 회사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겁니다. 조 의원은 사내이사직은 왜 유지하고 있냐는 JTBC의 질의에 직원의 행정적인 실수고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며 사내이사직도 사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GOCNI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LX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GOCNI는 LX와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공동수급 수의계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정 비율로 두 사업에 참여한 건데 각각 사업 금액이 8억 3천만 원과 16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제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했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한다며 20년 넘은 회사이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조 의원은 LX의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위원 시절에 발주 선정 평가위원 명단이나 발주 금액 등을 요구했고 국토위에서는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목록, 각종 운영권 관련 수의계약 현황 등을 요구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따지면 100건이 넘습니다. LX 측은 조 의원실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이유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LX의 운영과 관련해 공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자료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주 목록과 선정평가위원 명단을 요구한 건 공간정보협회의 영세 기업을 대변한 것이라면서도 LX 내 음주운전 현황 등을 요청한 것은 보좌진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가 오늘 뜨거웠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예빈 기자,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잠시 정회한 뒤 오후에 다시 열려서 5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의 취지를 꼼수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법무부의 시행령이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뒤집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 이게 내가 곧 정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죠.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권 의원은 또 대통령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한 장관이 여기에 질문 같지 않다고 답을 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양쪽 다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내내 충돌이 이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으로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도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또 한 장관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께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가해자가
그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비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맡고 계시잖아요.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네, 또 조금 전에도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최 의원이 한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반말을 하고 또 한 장관을 대기라고 부르자 한 장관이 반발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예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며 민주당에서 꺼낸 표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수사로 볼 수 없다며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같은 날 2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안보라인 인사 여러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표적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모든 수사의 역량이 전 정부, 즉 속된 말로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지금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의 적폐 수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처럼 무슨 캐비넷, 청와대 캐비넷을 뒤지거나 TF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예단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한 장관은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도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사하라는 지적에 양쪽을 비교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함께 제19 감싸기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헌정사의 검찰 치욕의 역사로 기록돼 마땅하다.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 장관은 김 전 차관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불법 출국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수사부터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사가 계속 끄집어내지는 과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던 소위 말하는 기획사정의 부분 그리고 불법 출금 등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장관은 전현직 검사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보가 강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건데요. 집회 소음은 사라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아직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한잔 나누고 평온할 줄 알았던 마을은 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욕설과 막말, 고성도 오갔습니다. 문재인은 강방으로! 석 달 새 경찰에 접수된 시위 관련 사건 사고만 2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한 남성이 공업용 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진을 위협하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대하고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수위도 높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입니다. 이렇게 100m 떨어진 지점마다 경호용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는데요. 소음이 심했던 집회와 시위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실상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막말을 하게 되면 아예 마을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경호처 직원에게 계속 제지를 당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번 조치는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됐습니다. 저시는 올 수도 때는 그런 기분 느끼고 동네도 씁쓸하고. 경호구역이 확대됐지만 또 다른 불편과 피해가 생기게 됐다며 미완의 해결책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회 장소가 마을 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셈이어서 이 일대 40가구 주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근데 사저 앞이 아니라 이제 주거 공간으로 도왔죠, 진짜로. 이제 앞으로 이 주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맞불 집회에 이은 물리적 충돌의 불씨까지 사라진 건 아니어서 긴장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검증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총장과 부총장이 나서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입장문입니다. 이몽재 총장이 임시총회를 이틀 앞두고 검증이 바람직하지 않단 호소문을 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석환 부총장이 투표 직전에 보낸 이메일도 공개했습니다. 검증위를 꾸려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월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치의 한복판에 학교를 빠뜨려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란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국민대 교수회가 다시 투표를 했지만 결과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 회유가 있었단 폭로가 나온 겁니다. 회유라고 해도 좋고 협박에 가까운 메일이에요. 투표 과정에 들어가면요, 그 이후에는 발언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 관료주의 사회의 원탑과 투탑인 총장과 부총장이잖아요. 국민대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 모임도 나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했더니 설문에 참여한 75명 가운데 92%인 69명이 1차 논문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교수의 찬반 투표 결과와 별개로 13개 교수단체 등과 협조해 국민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5년째 비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오늘 100%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면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임명 조건을 놓고 기싸움만 벌이고 있어서 언제 임명될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할 경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며 여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국회 추천을 전제로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주 전 야당에서 요구가 있다고 전했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야가 서로 조건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감찰관은 임명할 거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뭐 그걸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어느 쪽과도 별도의 협의를 한 바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가 조건을 놓고 다투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장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JTBC 강연입니다. 대전의 한 유흥가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는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는 업자들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4살에서 19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일을 시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쉬는 날도 정해진 퇴근 시간도 없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JTBC 밀착 카메라가 잠입 취재로 아이들을 착취하는 검은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업주도 찾는 손님도 도저히 어른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은 여성들이 승합차에 탑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어려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은 손님인 척 이들을 불러봤습니다. 몇 살이에요? 다 어려요. 80대 초반이에요. 미성년자는 아니죠?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앳된 얼굴이지만 스스로를 20대라 소개합니다. 친구예요? 22살, 저 21살. 같이 살았었어요. 기자라고 밝히자 실제 나이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인 것도 알고 내가 싹 다 하고 왔어요.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를 밝힌 아이들은 경계심을 풀고 그동안 답답하고 불안했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아이들에겐 쉬는 날도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몇 시 퇴근이에요? 까지 체력이 다하는 곳까지. 쉬는 날은 없어요? 잘 안 쉬어요. 그냥 밤이다 보니까 잠을 자야 돼요. 할 일을 못해요. 출근, 퇴근, 잠. 하루 루틴이에요. 아이들이 일하면서 겪은 어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너무 좋아요. 취해가지고. 손진상, 말진상, 로진, 노예진상. 손질을 진짜 만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말진상은 약간 너네 시간당 35,000원이면 애들이잖아. 너네 내가 시키는 방해 약간 이런 너말 노예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또래들 같은 일상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나 지금 진짜 먹고 싶은 거 같았어. 그치. 나가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이게 전화를 삼성이 하면 알겠어 데려갈게 하면 나가서 차를 타서 다른 방으로 이제. 여느 날처럼 들어간 방에선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점점 내몰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집 알바를 하면은 제가 월세 내기 하도 너무 빠듯한 거예요. 더 큰 돈을 벌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노래방 업주를 만나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저희.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알고 받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상하게 안 보여요. 아예. 이 지역 사업소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불법 현장에 내몰고 있습니다. 남성 어른들의 수요 때문입니다. 각 사업소마다 미성년자 몇 명이나 있어요? 잘 되는 사무실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무실이나 보통적으로 이제 한 4-5명씩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세게 가고 나라고 안 하시니까. 그냥 미성년자 보도에 돌려봐야 어떤 집행되는 건 다 알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신데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죠. 아이들이 받는 돈은 35,000원, 5만 원을 받으면 15,000원은 사업소 어른들이 가져갑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아이들은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특히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폭력을 당하다 어렵게 탈출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업주는 자신이 오히려 보듬어 준 거라며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새벽 2시쯤 아이가 도와달라며 뛰어들어온 겁니다. 불안해서 내가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경찰이 온다 하니까. 친구 소개로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 지난 17일 탈출한 15살 A양입니다. 보름간 일했던 A양은 그 사이 성폭력까지 당했습니다. A양과 부모는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보도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숨길까 봐. 괜찮아요. 손님 중에 갑자기 오빠한테 소주 말라고 음료수 먹고 집을 샀더니 사업소 업주 2명도 가해자였습니다. 그만두려 하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못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일을 안 할 거면 뭔가 그냥 이 대전 바닥에서 눈에 띄지 마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있어달라 하고 근데 무섭다고. 취재진은 노래방 밀집 지역에서 기다린 끝에 업주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드만 준 거죠. 얘가 씨한테 먼저 호감을 표했다. 네. 가 양과 어떠한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 네. 그런 건 절대 없었고요. 계속 묻자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아이 탓을 합니다.
다그치기라도 하면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아직 좀 미성숙한 거고. 근데 본인이 그 아이의 미성숙함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죠. 네. 어른들은 지금도 돈을 미끼로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착취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너무나 그 세계에서는 당연한. 경찰은 김 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일하게 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미성숙해서 벌어진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돈으로 꿰어낸 어른들의 잘못에 내몰린 아이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차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1,340원도 넘어섰는데요. 미국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크게 올릴 거란 예측들이 계속 나오면서입니다. 폭등한 환율에 유학생들의 고민도 커지고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대학생 홍나영 씨. 지난 3월 홍 씨가 비자를 받아 비행기표를 살 때만 해도 1,210원대였던 환율은 그새 120원 넘게 올랐습니다. 매달 내는 기숙사비와 생활비로 2,000달러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오른 환율 때문에 매달 25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숙사비랑 생활비에서 지출이 예상보다 커지게 되면 저희 교환학생의 큰 목적 중 하나였던 여행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많이 아쉽죠.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직항 왕복 항공권이 성인 한 명에 250만에서 300만 원을 넘는 상황.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행기 값이 2, 3년 전에 비해 1.5배에서 2배는 뛰었고 환율도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 비싸니까 국내로 갔던 것 같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9원 오른 1,339.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1,34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340원에 근접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환율이 폭등한 건 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인플레이션 억제 발언을 하면서 통화 긴축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에도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9월 달에 미국의 FOMC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상당히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것은 좀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적인 지지선은 한 1,35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이 계속 수직 상승할지 여부는 단기적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5일에서 27일 열리는 미 연준의 심포지엄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에 따라서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코스피는 1.21% 하락해 2,460대로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내는 이자는 빨리 오르는 데 비해서 돈 맡길 때 받는 이자는 늘상 늦게 오르곤 하죠.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오늘부터 매달 은행들이 공개하기로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싶으실 텐데요. 그 자세한 이유를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대금리 차는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데 반해 예적금 금리는 더디게 오른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예금을 제가 붓고 있는 상황인데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이자랑 제가 내야 되는 이자랑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많이 커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이러자 정부가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를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이자 장사를 가장 잘한 곳은 가계 예대금리 차가 1.62%포인트인 신한은행입니다. 이어 우리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순서로 1.40%포인트부터 1.04%포인트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 공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앞다퉈 폭을 줄인 결과입니다. 예대마진 1위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일부 예금 상품 금리는 올리고 대출 상품 금리는 낮춘 겁니다. 올 초만 해도 은행들의 가계 예대금리 차는 2.26%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전북은행과 토스뱅크 등 시중은행보다 더 큰 예대금리 차를 보인 은행들은 저신용자를 위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사실 여기에다가 서민금융을 제외한 대출금리가 또 비교가 된다든가 가상금리가 몇 프로를 차지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사실상 어느 은행이 이자를 더 받고 있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눈속임에 그치지 않도록 감독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모레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두 나라는 경제 분야에서 뗄래야 떼기 힘든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사드 갈등과 코로나 여파로 공장들은 문을 닫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교민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한인타운인 왕징입니다. 중심부에 위치한 식당가. 우리나라 식당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던 식당은 대부분 중국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기린사만 떠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그 한국 식당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국분이 운영하는 식당 딱 2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분들입니다. 한국 사람들로 북적였던 아파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저도 예전에 관리하던 분들은 한 10명 정도라도 있었는데 지금 한 분도 없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외곽 공장 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낮인데 사람 한 명 없습니다. 한때 물건이 드나들었을 이 문 앞에는 이미 풀들이 제 키보다 높은 수준까지 자라난 상태입니다. 경영 악화에 결국 도산한 겁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这边倒闭一个也倒闭了是吗这边也倒闭了是吗都是倒闭的都是韩国的吗 이들 기업들은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다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정세가 불안해지자 철수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기회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까.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투자나 그런 활성화는 힘들 것 같고. 베이징에 거주하는 교민 수는 지난 2013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4만여 명으로 10년 만에 40%가 넘게 줄었습니다. 덩달아 중국 유학생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문과 같은 경우에는 18학번, 19학번은 20명 안팎이고 20학번부터는 이제 5명 이렇게 줄어들어서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빠져나오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수교 30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사인 X입니다. 어제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 광주 전남 경선 현장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 주먹 인사를 함께 나누고 이 책에다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흔쾌히 응합니다. 뒤에 있던 한 여성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인파에 휩쓸리다가 겨우 팔을 뻗어서 이 후보에게 책을 건넵니다. 네, 책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인해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후보 표지를 잠깐 보더니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성은 손으로 X 그려 보이는데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 후보 관계자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다라고는 했지만 온라인상에선 이 책일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화질을 조절하고 저희가 확대를 해보니까 흰색 표지에 검은색 6글자 제목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후보 측은 이 그 책이 맞다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와서 조롱하려는 의도가 뭔지 확인해봐야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지난해 장영하 변호사가 출간한 책으로 당시 민주당은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었죠. 현재 경선 결과 압도적인 지지세 보이는 이 후보가 이 반대편을 설득, 포용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굳이 이 전당대회장까지 찾아가 비판하는 책에 사인해달라는 건 다소 과한 반대 의사 표현 아니었을까요? 다음 브리핑은 심심한 사과입니다. 한 콘텐츠 전문 카페가 올린 사과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 진심이 맞냐? 다시 생각해도 화난다라며 역정을 냈는데요. 바로 이 표현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해. 공지 올린 사람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깊고 간절하다는 심심하다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심심하다로 이해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건데요. 한자에 익숙지 않거나 평소 자주 못 본 분들에겐 낯선 표현일 수 있다는 거 10분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하면 하는 거지 왜 10분만?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라는 의미죠. 카페 측도 심심하는 진심으로라고 바꿨고요. 최근 이 같은 한자 표현을 둘러싼 해프닝 종종 전해지고 있죠. 금일까지를 금요일까지로 알아듣거나 또 군사 의무를 뜻하는 병역을 질병으로 생각한 대학생들 사례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2년 전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가 되자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냐라고 한 건 우리말 표현을 몰라서 나온 반응이었고요. 물론 과도한 한자어 남용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자어든 순 우리말이든 어떤 뜻인지 찾아보고 이해하려 한다면 더 다양한 표현으로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왕릉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천 계양의 신축 아파트들은 벌써 입주가 한창입니다. 그러면서 김포 장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는 위태로워졌는데 문화재청은 소송에서도 건설사들에게 지면서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김포 장릉 인근 신축 아파트입니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입니다. 입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고 이삿짐 차량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두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가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합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조선 왕릉은 풍수지리상 뒤에는 주산, 앞에는 조산이 있는데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인천 검단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시야를 가립니다. 조산인 계양산을 막은 겁니다. 때문에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일부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여전히 입주를 멈추고 아파트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건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뿐입니다. 설령 다른 아파트들이 앞에 조망권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얘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번 판결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상급심에서 이긴다 해도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 증거를 당장 꺼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 인식이 그러지 않을까요? 문화재청이 법적 대응만 바라보는 사이 유네스코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조선 왕릉의 보존 상태에 대해 우리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올리거나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 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 왔습니다. 해양 경찰관들이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어준 덕분에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는데요. 국내에서는 한 차례만 발견된 적이 있는 꼬마 향고래로 추정이 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2m가 넘는 고래 한 마리가 바닷가로 떠밀려 왔습니다.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한참을 모래에 긁힌 배와 꼬리는 붉게 변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바닷가에서 고래가 발견된 건 어제 새벽 5시 반쯤입니다. 여수의 한 작은 해수욕장으로 떠밀려온 고래는 해경 직원들의 도움으로 다시 바다로 스스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부터 고래 종류와 조치 방법을 자문받았습니다. 고래 머리를 바닷가 쪽으로 깊숙이 밀어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발견된 고래는 꼬마 향고래로 추정됩니다. 4년 전 제주 서귀포에서 사체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워낙 드물게 보이다 보니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꼬마 향고래처럼 올해 우리 바다에서는 희귀고래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올봄 동해에서 향고래와 흑범고래 등 8종 2,300마리에 가까운 고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을 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해주는 게 일단 요새는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많게는 50mm,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엔 많게는 30mm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더위는 계속 이어지면서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네, 새 모녀의 비극은 막을 기회가 있었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게 바로 복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펴주던 내 누이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